네, 잠시 후에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반이유를 주장하는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50% 이상의 득표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연정에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메르켈 정부에 이어서 이탈리아도 연정 구성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영국에 이어서 또 다른 국가가 EU와 유로랜드를 탈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개표는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태리는 좀 이 총선에 참여할 때 많은 정당이 참여하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개표 시스템이 그동안 피그습과 이론이고 그래서 사실 인프라가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해서 발표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 발표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뭐 시청자 여러분 피그스 국가 때문에 피그스 국가는 이제 유럽 재정위기 국가죠. 네. 그래서 이태리 국가가 굉장히 좀 유럽 재정위기로 해서 시청자분들도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보다 경제 지식이 많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러나 그 유럽 재정위기에 이태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위상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G7 국가고 서방 선진 7개 국가고 그 다음에 유럽 통합에 있어서 보면은 굿 애플스에 속하는 경제 핵심국에 속하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랜드 국가 중에선 4위에 해당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럽 경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보호주의 물결이 이렇게 거세지고 있는 사실 그 국제 통상 무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총선은 크게 세 파가 이제 됐죠. 이 우파, 그다음에 집권하고 있는 중도 좌파, 그리고 오성운동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한국경제TV의 방송을 통해서 이 오성운동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코미디언이 이렇게 해서 저도 정당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약진됐습니다. 네. 진짜 이번 이탈리아 총선에서 보면 가장 크게 약진했던 것이 오성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왜 유럽 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또 국제 보호주의 물결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이유를 주장하고 유럽 통합과 관련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국제 규범 이런 그 중에서 트럼프와의 성향과 비슷한 이러한 그 동맹당과 오성운동이 지금 보면 한 50% 이상을 차지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태리 자체는 지금 피그스관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뒷전에 물려나 있는 국가입니다는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럽 경제, 그 다음에 지금의 물결의 보호주의, 국제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오성운동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탈리아 국민들은 오성운동에 왜 이렇게 큰 관심을 쏟는 걸까요? 네, 오성운동이 주장하는 이렇게 선거운동, 사실 이 오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PD께서 김동국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오성운동의 이렇게 선거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 합판으로 이렇게 해서 그만큼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이 모자라서. 근데 이 오성운동이 내갔던 기치가 반난민, 그다음 반이유거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태리 문제에서 유럽 재정위기 겪는 과정에서 유럽의 그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 재정위를 이끌었던 이런 국가가 상당히 이태리의 그 자존심을 상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그 통합에 대해서 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난민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비 EU라 비교할 만큼 사실 그 EU가 이런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보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난민 문제 최고 정착 처음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와 이태리인데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이 난민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상태거든요. 특히 남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성운동을 한 전폭 지역으로 지역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남부 이탈리아가 난민의
이게 주거 지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태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이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공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 EU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 가정에서 반 EU 내지는 반 난민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도좌파가 이렇게 지금 집권당인데요. 사실 중도좌파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계열이 좀 많이 그 약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작년에 3월달 총선에서 사실 그 굉장히 약화됐죠. 그 다음에 5월달 프랑스의 마크롱 굉장히 약화됐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이 한때는 사회주의 이렇게 계열에서 굉장히 확산됐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사회주의계에서 소위 중도 좌파라 불리는 이런 그 중도 좌파라 완전히 좌파로 가지 않습니다는 중도 좌파 쪽으로 길었던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중국이 대부분 다 중도 좌파에 해당된다고 보였습니다. 네. 경제 체제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체에서는 어느 정도 기획경제와 함께 공산주의와 함께 민주체제에 동원되는 것이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인대.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됐죠. 3월 5일, 오늘 6일이죠. 네. 전인대에서 나타난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런 계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세력이 약화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오성운동이 이렇게 부각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각국이 해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그동안 가장 강점을 갖고 있었던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 좌파, 유럽의 사회주의 계열의 가장 지원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난민이라든가 뭔가에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멕시칸에 의해서 사실 저소득층 백인 계열, 트럼프 계열의 굉장히 핵심 지지층에 해당되는 네,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밀려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정권도 잡고 지금 통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좌파의 핵심 지지층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 EU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이태리 내부에서 그것도 중도 좌파의 핵심 계열의 어떤 요구사항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이번에는 아주 기득권층을 이렇게 좀 사실 그 기득권의 실망감을 작용해서 기득권 좀 없애자. 기득권층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부패 심하다. 지금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득권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한 TV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냐. 지금 상태에서 판매를 느끼는 상태에서 바꿔보자. 정치 경험이 없어도 좋다. 아웃사이더. 네. 코미디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코미디언이 창당해서 2013년에 창당했거든요. 오성운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의 뭐냐.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정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학벌이 뛰어나고 뭐 관계없다. 바꿔보자 하는 이런 심리에서 작년에 사실 5월 달에 39살의 아웃사이더, 정책 경험이 없는 마크롱을 프랑스 대통령이 했고요. 이 프랑스의 마크롱 후보가 사실 정치 경험이 없는 이러한 아웃사이더였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치를 잘 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가 다시 한번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프랑스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민을 해결해서 특히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일조를 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마크롱 후보의 특집을 이렇게 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웃사이더보다는 기득권, 아웃사이더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보다는 기득권에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득권이 한계를 보이는 상태에서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냐. 마크롱 후보의 어떤 긍정적 측면도 이번에 장악해서 진짜 2014년에 코미디에 해당된다. 코미디에 이렇게 하는 코미디언이 장사하기 때문에 코미디에 해당된다는 오성운동이 이렇게 굉장히 약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느 당도 과반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정 구성에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메르켈 정부도 연정 구성의 난항을 겪으면서 힘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결과를 보면 네. 극우에서 극우가 이제 사실 그 7, 8% 정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반난민, 반이유를 주장하는 동맹당이 한 18% 차지하거든요. 네. 사실 동맹당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의 집권의 중도 좌파가 한 22%, 23% 정도. 그다음에 오성운동이 32에서 34% 정도 이렇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기치를 주장하는 것이 반난민, 반이유를 주장하는 게 자 우파 연합으로 속해 있습니다는 동맹당 18%.
그다음에 오성운동이 반난민 반이유 주장하는 시각에서 한 32%, 33% 이렇게 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면 50% 이상 되면서 그렇겠네요. 연정에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상태에선 가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연정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지루한 과정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태리에서 웨퍼세미나든가 이런데 유럽에 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와튼계량 경영연구소의 정기 세미나는 봄에는 유럽에서 오고 이제 가을에는 와튼계량 경영연구소 속해 있는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하는데 두 군데 다 이렇게 해서 대우경제연구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태리 국민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독일보다도 상당히 연정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작년에 9월 23일 날 기민당이 이제 메르켈 정부가 속해 있는 기민당이 승리를 했지만 그때 34% 정도 되거든요. 역시 이렇게 단독 정당으로 이렇게 메르켈 정부 사기가 이렇게 태어나기 어렵다 보니까 그의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우파와 간의 연정을 했죠. 그래서 우파와 간의 정당 색깔을 보면 이렇게 우사인 볼트가 소속해 있는 국가인 자메이카의 네. 그 색깔과 비해서 자메이카 연정이라는 게 거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한계 있지 않느냐 해서 원래는 사실 작년 12월 달에 메르켈 정부 4기가 출범 회의지 정상이었는데요. 사실 자메이카 연정이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좌파에 해당되는 3인당 막 슐츠가 이렇게 주도하는 극적으로 사실상 그 연정의 선거에서 지금 메르켈 정부가 4기로 이렇게 출범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원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당이라는 건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렇죠. 연정을 하든 뭐든 간에 네. 우리나라도 한국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다 다른 정당도 다 적어있습니다는 다 정당들도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겠죠. 정당의 석상상. 네. 그러면 서로 정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서로 필요에 사용해서 이렇게 연정을 했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적과의 동침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메르켈 정부가 지난 그 1, 2기, 3기보다는 가장 4기가 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독일의 그 경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의 그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걸 이끌고 가고 있는 어쩐 이 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약화되는 이런 모습에서 이태리 정부도 이태리아도 연정 구성이 상당히 앞으로 진화한 길이 간다면 향후에 유로 통합이라든가 유로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의 핵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연정이 좀 불안하다면 이후와 유로 앞날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벌써부터 네. 이제 오성 운동이라든가 네. 동맹에서 반이유를 주장하는 이게 약세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두 정당이 50%를 넘다 보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유럽 통합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그 이렇게 그렇습니다. 외신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증시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포스트 영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국에 이어서 유럽 통합에 탈퇴하는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태리가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사실 EU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황적인 내지는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이태리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2의 브렉시트 논의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태리아는 영국과 다른 측면이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EU 28개 회원국이고 유로랜드 국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탈리아는 뭐냐? 이탈리아는 EU 국가이면서 유로랜드 회원국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탈퇴 문제는 결국 EU와 유로랜드의 동시 탈퇴가 되기 때문에 네. 탈퇴 문제가 거론된다면 예. 오히려 영국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유럽 통합에 영국보다도 이탈리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변수라든가 이런 게 적을 수가 있어도 정치적 측면 또 유럽 통합 역사상 보면 EU 회원국이자 유로랜드 회원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벌써부터 EU의 회원국 탈퇴 문제가 거론되는 우려사항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국 내부에서도
올해 들어서도 스페인의 카탈루냐라든가 이런 문제도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카탈루의 독립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거론되는 사람의 거론되는 입장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공고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남부 이탈리아가 오성운동이라든가 동맹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럼 북부 이탈리아는 어떠냐? 남부 이탈리아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 경우는 그도 뭐 이탈리아 가보셨겠습니다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소위 뭐 베네치아, 네. 밀라노 이런 네. 쪽이 되겠죠. 네. 이런 쪽은 뭐냐? 남부 이탈리아와 자꾸 뭐냐 결별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미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회원국의 그 독립 문제 내지는 회원국 내부의 독립 문제에서 선두격에 해당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부 이탈리아가 오성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북부 이탈리아가 사실상 뭐냐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 논쟁이 거세지 않겠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통합에 굉장히 좀 마이너스적인 소지가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이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네. 적인 그 메르켈 정부가 이끌 수 있는 주도력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외로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유로 경제는요, 통합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명암이 좀 명확하게 갈리는데 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연정 실패가 이런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의 네. ECB,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경제는 괜찮다. 그런데 유럽 금융 완화 정책은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하는 서로 상반된 얘기를 최근에 사실 그 2월 달에 ECB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사실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유로 경제는 굉장히 좋죠. 네. 누차에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를 파악할 때는 일단 사실 성장률 수준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 수준 자체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2.2%인데요. 이거는 어떤 분과 어떻게는 미국의 성장률 2.5%보다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로랜드의 19개 회원국 간의 통합적인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2.2% 성장은 굉장히 좋다. 어떻게 세우냐 하면 유로랜드 19개 회원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정도를 이렇게 보는데요. 자, 2.2% 정도는 한 것은 2.2% 빼기 잠재 성장 2% 빼면 GDP 갭상에 플러스 0.2% 인플레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좋은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지금은 19분기 연속 성장세가 이어나가는 상태거든요. 또 회원국 간에 보면 19개 회원국 내지는 28개 회원국에서 그동안 경제가 좋은 국가가 있고 나쁜 국가가 있고 디커플링 문제가 있는데 지금 커플링으로 수렴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형상으로 경제가 상당히 좋고 경기순환상으로도 장기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렇지만 사실 뭐냐. 그래서 경기 후행 지표를 하는 유럽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실업 문제도 굉장히 뭐냐. 실업이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년 10월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8.8%에서 최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그럼 경기가 좋은데, 자 경기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돈을 뿌려댔던 유럽도 돈을 많이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할 만큼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면 출구 전략 가져가야 되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2월달 ECB 회의 총재가 끝나고 나서 여전히 불안 요인은 많다. 그래서 금융화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유럽 통합의 연정이 좀 불안하다. 독일의 연정이 좀 불안하다. 연정을 겪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경제 핵심국에 해당되는 이태리가 앞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본다면 이전부터 예상됐을 때 이번 선거 결과를 본다면 연정 구성이 상당히 좀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제 핵심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난항을 겪으면 유럽에서 보면 상당히 소위 패텔 리스크, 복병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불안하다면 금융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돈을 공급한 상태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독일과 이태리아, 독일은 계속해서 유럽 경기를 이끌 수 있느냐 여부, 네. 메르켈 정부가 그다음에 이태리는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느냐 여부. 경우에 따라서 연정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달 말에.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성이 증폭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창에서 연정 구성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앞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완화 정책에서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로화 가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원달러 환율과 함께 영향을 설명을 해주시죠. 유럽은 네.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든가 정책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가 주는 의미가 크지만 유럽의 그 이탈리아 국가는
이미 피그스가로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탈리아 그 총선 결과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 과거에 유럽의 그 핵심국의 이러한 같은 결과를 예를 들어서 유럽 통합을 반대한다. 내지는 남미라든가 뭔가에서 보호주의 물결을 더 강화한다. 국위를 중시한다 하는 입장이라 보면 서방 선진 7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선거 결과로 된다면 유로화라든가 또 세계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보면은 뉴욕 그 금융시장이 특히 다우지수가 올랐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이슈가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호주의 물결에 인해서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아시겠습니다는 400포인트 이틀 연속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소나마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오랜만에 다우지수 지수로 1.37% 많이 올랐죠. 예. 이렇게 올랐는데요. 사실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작용하지 못하는 요인은 바로 유럽 통합이니까 유럽 통합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유로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로화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정상 결과 다른 정책 일정과 어떤 영향을 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 1분기에 등가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게 브렉시트 영향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렉시트가 유로 가치를 이렇게 떨어졌었는데요. 네덜란드 총선 이후에 이것이 유로화의 변곡점이 되면서 이것이 1.20달러 이렇게 마크롱 후보와 함께 1.20달러 회복된 상태에서 메르켈 정부가 사실 작년 9월 24일 날 총선에서 할 때 2.20달러까지 올라와서 지금 수준이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 지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이렇게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로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정치적 유럽 통합에서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이미 경제적 위상이 많이 추락된 상태, 피그스가의 하나로 이렇게 추락된 상태에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오늘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끌어올린 배경이고 유로화도 오늘 보면 오히려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런 측면을 좀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 내지는 사실 지금의 보호주의 물결 이게 어떤 쪽을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쪽이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주는 의미도 또 그런 각도에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메르켈 정부가 만약에 유럽 통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지금 이탈리아가 제2의 브렉시트 논의가 좀 가시화한다면 제3의 대안이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경제 어떻게 보세요? 핵심국에서는 네. 영국이 브렉시트죠. 예. 이탈리아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오성운동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동맹운동가 이렇게 동맹당과 이렇게 연합될 때 50%의 상태거든요. 그런 것은 유럽 통합의 핵심 두 국이 결과적으로 보면 반 EU를 주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이제 제3의 이렇게 대안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유럽 통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이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2016년 6월 23일 날 계획돼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그다음에 이번에 이탈리아 총선, 경제 핵심국의 총선 결과를 통해서 EU가 갖고 있는 어떤 공동 문제에 대한 치유 문제도 그만큼 분담금을 많이 냈는데 이탈리아 국민들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당면한 문제에서 EU가 통합적으로 풀어낼 문제, 유로엔과 통합될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왜 내가 돈을 내느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제대로 못한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세비가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기 때문에 핵심국에서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유럽 통합에서 계속해서 원래 계획대로 로드맵대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수정된 대안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탈리아가 제2의 브렉시트 하더라도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 EU의 통합, EU의 유로랜드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영국처럼 사실 유럽 통합에 탈퇴하면 이탈리아 경제가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탈퇴를 주장하더라도 예. 만약에 탈퇴 이후에 이탈리아가 가져가는 물면이 영국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 국민도 한편으로 제2의 브렉시트 운동이 이렇게 펼쳐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미 네. 오성 운동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영국처럼 완전히 탈퇴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이런 쪽의 모습으로 컨비네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때 우리가 그리스 문제가 됐을 때 G유로 방식으로 그리스 플러스 유로라고 해서 G유로 방식이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탈리아 총선 결과 마찬가지로 G를 빼서 I유로 그러면 이태리 플러스 유로. 이태리 자치적인 문제도 인정하면서 유럽 통합을 같이 함께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조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유럽 통합적으로 다 흡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 민감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 통합이 분담금을 아무리 내대도 해결하지 못한다. 근데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에 따라서 수평적 관계로 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좀 새로운 운동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태리아의 총선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뭐냐 자 공동적인 성 이태리아는 EU에 잔존하되 네. 내지는 유로에 잔존하되 민감사항 문제 이번에 나왔던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경제 문제라든가 보호주의 물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적으로 해결해라. 영국으로 자치적으로 민감사항 이태리 자치적으로 해라. 공동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치적으로 해결해서 서로 조합점을 찾아내서 제3의 대안이 모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소위 트로이카의 그 금융 지원 체제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검토됐던 소위 G유로 방식이 이번에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서 I유로 방식으로 비슷한 맥락입니다는 이것이 유럽 통합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작년 9월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이 승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유토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때 유토피아와 미국의 골드락스를 비교해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는 이렇게 토마스 머가에서 이상적, 가보지 않는 이상형을 말하는 거죠. 가보지 않는 푸스 장소니까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이상형으로 보지만 사실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가보지 않는 길. 근데 골디락스는 미국 경제에서 골디락스라는 것은 뭐냐? 영국의 전래동화에서 유래됐습니다는 사실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속을 가는데 곰이 차리는 음식이 있었는데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음식을 먹었다. 여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요건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왜 유럽에 대해서 작년에 독일 총선 이후에 유토피아라고 하고 미국 경제 골디락스라고 얘기했냐면 골디락스는 가본 길이기 때문에 투자 이론상으로 보면은 사실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본 경험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 나타나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 증시 입장에서 가본 위험이 체험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적으로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유토피아는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닥치는 위험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유럽 통합이라든가 가져가는 기회에서 이와 같은 이태리 총선 결과 같은 이러한 리스크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증시적 측면에서 어떤 쪽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은 그렇게 이런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낙관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골디락스는 가본 길이고 유토피아는 가보지 않는 길 때문에 이상형이다 해서 이게 이상형이 아니고 리스크 상황을 보면 골디락스보다는 유토피아가 더 어려운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작년 독일 총선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의 상황으로 연출하는 것이 지금의 유럽 통합의 앞날이 아닌가, 유럽 통합의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번에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해서 이후에 제2, 제3의 영국 문제 내지는 제2의 이태리 문제 이런 것은 수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탈리아 총선을 통해서 제2의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 통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